시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잘 가르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도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혼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빼앗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여주인이라고 소개한 며느리를 평생 보지 않겠습니다. 시부모님,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로 많이 혼냈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렇게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손자가 늦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돈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아시나요? 시부모님, 저도 아들을 정말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소중한 딸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은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더 이상 참지 않고 퇴직금을 써서 5억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빌려 집을 빼앗아 갔습니다. 마음먹었으니 빨리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세이고 30대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김혜숙입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강하고 까다로울 줄 알았다면 결코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과 결혼했을 때 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같이 일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아들은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대형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며느리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좋은 직장인데 김 씨는 왜 그럴까? 월급도 좋고 좋아서 일도 힘들다고 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게 사실이 아니야. 아이 낳으려고 잠깐 쉬고 싶어. 어차피 일하면 몸이 피곤하니까 김 씨는 두 분이 충분히 상의해서 그냥 넘겼다고 했다. 임신하고 출산한 뒤에도 며느리는 쉬지 않았다. 여기서 쉬지 않는다고 해서 직장에 간 게 아니라 집안을 완벽하게 치웠는데도 며느리는 강박증이 있는 사람처럼 모든 걸 다 처리했다. 정말 먼지 하나 안 끼고 집안을 항상 반짝반짝하게 깨끗이 했다. 나중에 며느리가 심한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잠깐 쉬고 있을 때 김 씨가 손자를 돌보러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는 아프다고 김 씨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뭔가를 바꿀 때마다 쫓아다니며 좀 지나친 청소를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지를 제거했는데 창문을 빨리 닫아야 해요. 아기가 감기에 걸릴 거예요. 게다가 요즘 공기가 안 좋아서 오래 열어두면 안 돼요. 여기서 다 꺼드릴게요. 알겠어요. 정말 그렇게 철저히 해야 해요. 그리고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세요. 누가 당신 입맛에 맞게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냥 놓아줘야 해요. 아니요. 어머니, 아이들에게는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아주 사소한 일로 아프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이런 태도가 불편했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며느리가 있는 친구의 말을 생각해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아들한테 너무 친절해요. 집에 갈 때마다 화가 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 키우는데 먼지가 엄청 난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다들 자기가 한 거 치우고 그럼 아들한테 치우라고. 그래서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아들도 똑같아. 어쨌거나 그 집에 가면 토할 것 같아서 그렇게 기침을 한다.
그래도 며느리처럼 병적으로 깨끗한 게 낫다고 한다. 결국 김 씨는 며느리를 이해해 보기로 했다. 좀 까다롭긴 하지만 지저분한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며느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건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만은 아니다. 위생만 그런 게 아니었다. 아이의 발달, 성적, 가계 재정 등 모든 게 완벽하기를 바랐다. 솔직히 김 씨네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 아들과 아내가 살 새 집은 5억 원이었는데 김 씨가 2억 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서로 빌려서 더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난 뒤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조금 느리다는 말을 듣고 그 뒤로 며느리가 엄청 예민해졌다. 언어 치료부터 시작해서 갈 수 있는 센터는 다 찾아보려고 한다. 이런 건 눈치채고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엄마 손을 잡고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드는 기관에 다니고 있었다. 막 보육원에 다니기 시작해서 좀 걱정이었다. 그러다가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며느리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000 더 필요해요. 그 돈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사실은 그보다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준니 때문에요. 우리도 이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했고 김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둔 작은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원래 그녀와 남편이 함께 살던 집이었지만 아들이 결혼하면서 김 씨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고 김 씨는 월세를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3억 원 정도였지만 김 씨는 은퇴를 위해 아파트를 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부탁을 듣고 걱정이 되는 건 당연했다. 물론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 손자의 발달이 늦어서 걱정이 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아파트를 팔면 김 씨의 연금이 사라지고 앞으로의 삶이 불안해질 게 뻔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도 김 씨에게 같은 도움을 요청했다. 엄마, 이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밀어붙일 텐데 아이를 생각하면 이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 엄마 말처럼 아이는 듣고 뭐든 하는데 지금 사는 곳은 갈 데도 없고 학군도 없어요. 좋은 데 오래 사는 걸 생각하면서 좋은 데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엄마는요? 월세로 사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연금 같은 거예요. 엄마가 이 나이에 어디서 일해서 저런 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겠지만 그냥 주기가 힘들어요. 엄마, 그럼 이렇게 하죠. 기간을 더 주시면 대출해 드릴게요. 대출 증서라도 빌려드릴게요. 그냥 괜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이자를 붙여 갚는 것보다 부모님께 부탁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신이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힘들었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고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김씨는 남편이 물려준 아파트를 매달 일정 금액을 갚는 조건으로 팔기로 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더해서 아들네는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나중에 며느리가 새 집을 자랑하고 이사 파티를 했다. 주변 환경과 집 크기를 보니 괜찮아 보였다. 그리고 엄청 비싸 보였다. 인테리어도 다 좋아 보였고 가구도 아이를 생각해서 디자인한 거였죠. 그런데 김 씨는 여기서 좀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며느리가 무려 7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새로 샀어요. 네, 새 차를 샀어요. 이 차의 인테리어가 정말 비싼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외제차예요. 아, 시어머니, 이번에 부모님이 차 보증금에 5천만 원을 더 넣어서 이번에 바꾸셨어요. 부모님이 주신 5천만 원을 그냥 가져가는 게 낫잖아요. 집값에 더해서 내가 더한 2억 5천만 원에서 빼면 안 됐어? 돈이 별로 없는데 너희들이 급하다고 해서 빌렸어. 그런데 이때 며느리가 좀 기분 나빠하면서 계속 이유를 대더라. 엄마, 이거 괜히 바꾼 게 아니야. 준이 때문에 바꾼 거야. 이사를 해서 차 탈 일도 많아지고 언어치료센터나 다른 기관도 가야 하는데 아이의 안전을 위해 오래 운전할 수 있도록 큰 차로 바꿨어. 김 씨는 이때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화가 났어. 그래서 며느리가 망설이다가 차가 1,000만 원이라고 대답했어. 5천만 원이 모자라니까 2천만 원 더 빌려서 샀어. 애 생각하면 더 비싸잖아. 어머, 이게 뭐야? 거기서 또 대출 받았잖아. 내가 빌려준 돈 갚아야 돼. 이거 무모한 지출 아니야?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며느리는 화가 났나 봐. 표정이 굳어지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엄마, 이건 제 이익을 위해서 새 차를 사고 이사를 갔어요. 평소에 하는 일이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저도 머리가 아프고 계속 준이 쫓아다니고 알아내니까 답답해요.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하나 다 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요. 김 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출 하나는 너무한 것 같아요. 다들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죠. 다들 고급 아파트에 외제차 사서 자식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더 말다툼을 하려고 했지만 투덜거리며 입을 다물었다. 그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김 씨와 며느리 사이는 어색해졌다. 이 씨는 여전히 김 씨의 말에 기분이 상한 듯했고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아들이 중재에 나섰다. 엄마, 당신의 심정은 알지만 당신을 평생 돌보고 당신과 함께 살아온 우리 엄마는 아마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텐데 아들 말이 맞아. 당신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차를 바꿨어요. 제가 대신 사과할 테니 그녀를 격려해 주세요. 엄마, 아들의 말에 김 씨, 나는 속으로 불안했지만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더 이상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었고 김 씨와 며느리는 명확한 말 없이 악수하며 오가며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나서 며느리가 김 씨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엄마 모임이 있는데 음식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직접 할 수 있는데 엄마가 요리 잘하시고 간단한 식사하고 정보 공유하려고 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김 씨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나은 게 낫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럼 뭐 도와드릴까요? 간단한 음식만 준비하면 돼요. 엄마가 와서 도와주면 별로 걱정하지 않고 모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하지만 이 동네에 사시는 엄마나 엄마들을 만났으니까 인맥을 쌓으려고 해요. 이사를 와서 지역에 대해 잘 모르고 아이들을 보육원에 간신히 보냈어요.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학원도 다닐 거예요. 어머니들을 초대한 건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였다. 요즘은 그런 것도 걱정해야 한다. 김 씨가 아들을 키울 때는 동네의 빌라나 타운하우스에 사는 어머니들만 알고 있어서 이상하게 여겼다. 그 뒤로 김 씨는 며느리가 적어준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평소 요리에 재주가 있어서 명절에 가족들이 자주 먹는 요리를 자주 만들어 먹었다. 이번에는 며느리의 부탁으로 김밥과 잡채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김 씨는 손주를 돌보면서도 재료와 음식을 능숙하게 준비했다. 잡채와 김밥은 늘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며느리가 특별히 부탁한 대로 재료도 꼼꼼히 준비했다. 어머니 오늘 모임은 식사 시간에 하게 되어서 간단히 식사만 하기로 했습니다. 만두국을 만들어서 먹을까 합니다. 엄마가 해주신 요리가 최고입니다. 며느리는 김 씨의 요리를 칭찬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생각해보니 손주들과 그 친구들을 위해 준비하는 자리라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모임 당일 김 씨는 아들 부부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손주들을 돌보았습니다. 김밥과 잡채는 쉽게 만들 수 있었지만 평소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각오가 더 컸습니다. 바쁘게 돌아다니던 며느리는 김 씨에게 오전 11시까지 준비를 하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가 끝나면 집에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기저귀를 믿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에게 이 상황을 말하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집안일과 모임 준비로 이미 집 안팎으로 바빠서 손주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손주를 달래서 기저귀를 갈아주기로 했다. 어머, 저 녀석. 응응, 할머니 오셔. 울지 마. 몸이 안 좋으니까. 바로 씻고 옷 갈아입혀 줄게. 잡채는 아직 아무것도 안 입혔는데 아직도 정신이 나가 있잖아. 손주가 진정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당연히 김 씨는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까지 머물게 되었다. 며느리가 동네 엄마들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도 김 씨는 여전히 집안일을 돕고 있었다. 원래는 11시까지 준비를 하고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손주를 돌보느라 그 시간을 놓쳤다. 김 씨는 서둘러 손자를 잠자리에 눕히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때 며느리가 들어와서 상황을 보았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몹시 초조하고 놀란 표정으로 엄마, 아직 여기 계세요? 11시까지 기다려서 나가라고 했는데 준이가 기저귀에다가 실수해서 옷이 다 젖었어요. 아기 빨아서 세탁기에 넣고 그냥 돌렸더니 지금은 잡채가 가득해서 올려두었어요. 나중에 빨래만 꺼내면 되는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엄마, 지금은 그만해요. 알겠어요.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준이야, 자는 거 보고 나왔는데 그 자식이 나온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알겠어요, 엄마. 그러는 동안 며느리는 김 씨를 어떻게든 빨리 꺼내려고 하는 듯했고 김 씨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다소 무관심했다. 하지만 지금은 며느리가 한 말대로 재빨리 앞치마를 벗고 나가려고 했다. 김 씨는 손주를 돌보느라 늦어서 조금 당황하고 속상한 마음에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초대한 시어머니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며느리 김 씨와 뒤따라온 어머니들이 마주보며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준니 어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이분이 준니 어머니 맞죠? 그러면서 그녀는 재빨리 인사를 건넸고 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준니 할머니라고 소개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갑자기 재빨리 그녀를 막고 말했다. 그때 며느리는 뭔가 스스로 피하고 싶어 하는 듯했지만 그녀가 일부러 속삭이는 목소리가 김 씨의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아, 아니, 저기 이모님이시네요. 그 말에 김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번쩍였고 나는 너무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며느리는 반박도 못하고 손님들을 들여보냈다. 빨리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 임신해서 더 예쁘시네요. 그래서 아이들도 예쁘나 봐요. 이제 빨리 들어오세요.
음식이 다 준비되었어요. 김 씨는 잠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모님, 이 동네가 호사스럽고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그녀는 마치 고용된 가정부처럼 대우받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표정을 통제할 수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며느리도 그녀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미묘하게 재촉했다. 그랬지. 어머니, 오늘 수고하셨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금 내려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며느리 말투마저 아이를 데리러 온 사람을 보내는 것 같았다. 상큼하게 차려입은 시어머니들만 생각한 듯했다. 그래도 김 씨는 생각해보니 바로 떠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왠지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 김 씨는 발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며느리가 재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는 걸 보고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시어머니로서 부끄러운 건지, 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지. 결국 김 씨는 말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그래, 지금 당장 말하지. 방금 뭐라고 했어? 김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짙게 묻어 있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김 씨를 쑥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상황이 좀 그렇잖아.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일단은 이 자리에서 나가. 그녀는 김 씨의 등을 살짝 밀며 나가라고 손짓했다. 김 씨가 그렇게 말했다. 그 몸짓에 쑥스러워서 그 순간 모든 게 어리둥절해졌다. 생각만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재빨리 손을 뿌리치고 며느리에게 물었다. 응, 왜 평범한 사람을 이상하게 부르니? 왜 이모나 가정부로 왔니? 손자 준의 할머니로 왔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며느리는 짜증난 듯 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하나하나 대답했다. 아, 엄마, 지금 그런 건 하나하나 다 묻지 마. 그래서 일찍 나가라고 한 거야. 다 중요한 인연이야. 왜 그렇게 귀찮게 굴어? 김 씨는 그 말에 더 상처를 받았다. 아침부터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요리하고 돌봐주었지만 며느리한테 불필요한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 괴로웠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시어머니가 슬픔에 잠긴 김 씨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준이 엄마, 아니 이모, 물 좀 주세요. 정수기는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김 씨를 이모라고 소개하니까 초대받은 시어머니도 이모를 불렀다. 김 씨는 그 순간 어리둥절해했다. 할 말이 없었다. 며느리는 찰나의 표정을 읽었는지 재빨리 앞으로 나왔다. 아, 저기요, 줄게요. 물 부어줄게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모, 가야 할 시간이었는데. 그때 김 씨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누구가 앞에 선 며느리뿐만 아니라 주변 엄마들도 김 씨의 폭언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옆에 선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말했다. 네, 여기요. 아니, 준니 엄마가 그렇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왜 그러세요? 하지만 김 씨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저는 준니 할머니입니다. 이모도 아니고 가정부도 아니고 손자 할머니입니다. 시어머니를 가정부로 삼아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좋은 회의를 하고 있다며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면서 가정부 대하듯이 대하며 웃으며 나가라고 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대요? 김 씨의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삶은 문어처럼 빨개졌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상황을 지켜보던 뒤에 있던 엄마들은 놀란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분명 난처한 처지에 처해 있었다. 어머니 중 한 명이 조용히 나가서 며느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준이 엄마, 뭔가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먼저 갈게.
잘 해결되길 바라. 그 말을 듣고 다른 어머니들도 따라 일어나서 하나하나 일어섰다. 어머니 8명쯤 있는 듯 했고 김씨와 며느리가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모두 서둘러 나가기 시작했다. 어머니들은 신발을 신고 현관으로 달려갔고 며느리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괜찮아. 들어와. 다들 좀 더 있어. 며느리는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가 어머니들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이미 포기한 듯 신발을 신고 서둘러 나갔다. 다음에 만나요. 오늘은 그만둘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어머니들이 연락해서 격려의 말씀을 남기고 재빨리 신발을 신고 하나하나 떠나갔다. 며느리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따라잡지도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며느리는 결국 복도에 서서 얼어붙은 표정으로 어머니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배우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움직임이 멈춘 며느리의 얼굴은 너무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들이 다 나간 뒤에 며느리가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왔다. 그러고는 화장을 한 채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 왜 이렇게 천진난만하냐. 며느리가 허리에 손을 얹고 김 선생님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뭐가 천진난만하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니? 지금은 안 돼. 오늘은 밥만 만들어서 일찍 나가면 된다고 했잖아. 왜 이 시간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니? 내 엄마는 내가 이 회의를 주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고 있니? 며느리는 더욱 난폭한 목소리로 말했다. 야, 뭐가 문제야?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가정부로 대하고 있니? 그렇게 훌륭한 엄마들 앞에서 나를 이모라고 부르니? 그럼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지. 내가 네가 말하는 대로 하는 신이 되어야 하나? 아니, 그게 아니야. 왜 또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야. 엄마 때문에 또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몰라. 야, 이 일 때문에 얼굴을 못 보일까봐 걱정할 거면 그냥 다 멈추자. 심호흡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그렇게 오만하고 요구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할 때 뭐라고 말해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는 얼굴을 가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김씨가 뭐라고 하든 오늘 받은 굴욕만 생각했다. 너무 창피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다 멈추고 싶어.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며느리는 화난 얼굴로 말을 내뱉었다. 그 순간 김씨는 주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가 정성 들여 만든 김밥과 잡채가 싱크대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직접 손으로 만든 음식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김씨는 형언할 수 없이 슬프고 우울했다. 그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집을 짓고 회의를 하고 그녀에게 요리를 하고 그녀의 손주를 돌보았다. 김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화가 났다. 그녀는 손주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순간 며느리의 화난 얼굴을 보니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같은 공간에 그녀 옆에 서 있는 게 역겹게 느껴졌다. 그러자 김씨는 주방을 나가 관으로 향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그녀 뒤에서 짜증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김씨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김씨는 신발을 신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씨는 아들을 불렀다. 그녀가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그의 아들은 심호흡을 했다. 엄마,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그는 오늘 제 엄마가 뭘 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고, 그가 제 엄마를 이모라고 소개했을 때 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당신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갑자기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그 순간 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은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과 예쁜 손주 탄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였다. 그게 뭐였지? 걔가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 엄마, 웃기지도 않아. 난 그걸 많이 참았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정말 화가 났어. 어떻게 해도 우리 엄마를 가정부처럼 대할 수 있어. 그는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했어.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 동네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이혼하고 싶어 라고 했어. 김 씨는 충격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가 잠시 중얼거리는 동안 그의 아들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엄마, 솔직히 모르겠어. 이게 사는 방식인가? 야, 엄마한테는 비밀로 했는데 배달 일을 하고 있잖아. 엄마의 요구가 늘었고 갚아야 할 돈도 있고 내 월급만으로는 모자라. 뭐? 배달원인데. 7시에 퇴근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냐? 아침 일찍 나가는 애가 뭐가 문제야? 먹고 살려면 뭔가 해야지. 주말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빠가 있는 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가. 요즘은 회사에서 졸기도 해. 이게 뭔데? 너무 놀라서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냥 들었어. 안 그러면 센터에 아이 교육비도 내고 엄마들 만나는 데 쓰는 돈도 내고 백화점에서 입는 옷값도 내야 하잖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엔 정말 안 돼. 이혼 소식만 들어도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어. 어머, 너도 힘들었겠다. 배달까지 해서 돈 버는구나. 몰랐어?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어. 아내를 보고 너랑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집이 다 무너질 거야. 황제를 따라가다 새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혼자 무너지면 상관없잖아. 왜 나를 끌고 와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어. 이혼할 거야. 말리지 않을 거야. 내가 나서서 도와줄 거야.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며느리랑 계속 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속상해서 널 볼 수도 없을 것 같아. 이 말을 듣고도 너랑 같이 살 수 없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이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듯 했다. 어쨌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이제 이혼하든 같이 살든 내 돈은 돌려줄게. 그 다음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게 다 틀렸어. 아들은 잠깐 생각한 뒤 대답했다. 아니, 엄마, 나도 막다른 길에 처해 있어. 이혼이 옳다고 생각해. 이대로 가면 다 망가질 거야.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김 여사의 말을 정확히 전했을 것이다. 다음 날 저녁 며느리가 울면서 늦게 들어왔다. 그녀가 현관 앞 문을 열었다. 며느리가 두드리며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예요. 만나주세요. 전화 안 받으시니까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좀 화가 났을 뿐이에요. 어머니, 저한테 말씀하세요. 김 여사는 문을 열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지만 차갑게 물었다. 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혼하고 싶으면 해. 집을 내주고 다 치워. 집에 넣은 돈 다 꺼내서 나한테 줘.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니요,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요즘 준이 생각에 너무 걱정돼서 과했어요. 미안해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 때문에 계속 변명하시네요. 욕심은 어디 있어요? 정말 준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내게 맡기고 다른 엄마들한테 들키려고 다니면서 언제 이혼 이야기를 했고 이제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싫으신 모양이군요. 그래서 쫓아오신 거예요. 며느리는 울음을 멈추고 김 씨의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았다. 김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말할 것도 없이 생각도 하지 마. 지금 사는 집만 빼고 재산은 나눠 가지자. 그리고 네가 키우기 힘들고 부담스러워하는 내 손주를 내가 데려가서 키우자. 남편도 너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 걔가 밤에 배달을 하러 달려가서 과소비를 한다는 걸 정말 몰랐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였다.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준이랑 떨어질 수 없어요. 이번만은 화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김 씨는 단호했어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시위를 가정부로 소개하는 건 어디로 갔어요? 이미 저를 낯선 사람으로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야? 나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 듯 계속 강하게 싸우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부 엄마 탓이라며. 그날 늦은 밤 그녀는 채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시부모님과 자식을 시집 보내는 것에 대해 처음 이야기한 것이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시부모님. 우리 딸은 철이 없었습니다. 잘 가르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나요? 하지만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 철이 없어서 혼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집에서 쫓아낼 거예요. 평생 날 집사처럼 대하던 며느리를 볼 수 없을 거야. 손주를 둔다는 명목으로 일도 안 할 거야. 얼마나 돈을 낭비했는지 알아? 시댁 식구들, 나도 아들을 귀하게 키웠어. 집안의 소중한 딸아이의 생계를 책임지려다가 어지러움을 줬어. 사돈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김 씨는 행동에 나서서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다. 마음먹었으니 빨리 끝내고 싶었던 거다. 그러자 집안이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고 전화를 차단한 뒤 형부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정말 미안해, 형부. 하지만 이 엄마를 참아주면 내가 빚을 지고 애들을 더 부양할게. 박 씨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 김 씨가 그 말을 듣자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아들과 아내의 일에 개입할 이유가 없어. 결국 척에서 아들과 아내를 더 부양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 덕분에 아들과 아내는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상황을 물었더니 어떻게든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이혼 소송장까지 써서 건네줬는데 이틀 동안 울었습니다. 준이와 떨어져 살 수 없다고 다 자기 탓이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이 작으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죠? 뭘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와 살면 그 앞에서 다시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면 그걸 믿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말까지 배달을 받으러 이사를 가야 하고 쉴 수가 없어요. 지겹고 실증이 나요. 직장에서 해고당할지도 몰라요.
화가 나요. 그래서 제 말 이해한다고 했고 바로 취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급여를 전부 내게 주고 우리는 상점 계좌를 함께 사용해서 검사를 받자. 지금은 그렇게 할 거야. 나는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킴은 조용히 듣고 생각했다. 이제 상황이 정리된 듯하니 뭔가 괴로운 게 있는 듯하다. 그럼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여전히 말이 느리고 타가수에 있는데도 움직이지 못한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은 시어머니가 준을 돌보게 하기로 했어. 타가수에 보낼 수 있으니 그렇게 해야지. 뭐가 문제야? 나는 그에게 떨어져 있고 그의 어머니를 보지 말라고 했다. 마침내 킴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것이 결국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냥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 킴은 아들과 며느리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무엇을 하든 결국 상황은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 이후로 김 씨네 집에는 아들과 손자만 오고 며느리는 명절이나 다른 날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댁에서 매번 명절마다 과일 세트를 보내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받는다. 그와 동시에 손자는 어린이집을 2년 정도 다닌 후 언어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달하여 이제는 또래 아이들과 아무 문제 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평범한 환경에서 잘 자랐지만 김 씨는 며느리가 아들과 자신을 조종하려고 엄청난 돈을 쓴 것을 알게 되면 억울함이 밀려온다. 앞으로는 손자와 아들만을 생각하며 평생 자신을 잘 돌보겠다고 결심했다. 깊게 숨을 쉬며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건가요? 야, 엄마한테는 비밀로 했어야지. 나는 지금 배달원인데. 엄마의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갚아야 할 돈도 있는데 내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해. 뭐? 배달원으로 일한다고? 그럼 7시에 퇴근하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더 일해야 하니? 아침 일찍 퇴근한다고 뭐가 문제야? 뭔가 해야 돼.